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 변액보험의 이해와 판매를 맡은 백영천입니다. 저와 같이 함께 하실 시간에 제2장 생명보험에 의해서부터 보시게 될 텐데요. 이번 시간의 주제로서는 생명보험 상품 및 보험 약관에 대해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보험의 사업 실적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시험 문제 출제 경향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매년마다 이러한 관련된 통계 자료들은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단기 순위로 봤을 때는 4조 325억 원, 그 다음에 수입보험으로 봤을 때는 약 110조 정도가 된다는 것이고요. 중요해서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한국의 보험산업 규모입니다. 이것이 시험 문제 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세계 7위라고 하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생명보험 산업의 어떤 규모로 봤을 때 그 위상이 어디 정도에 위치하고 차지하느냐, 세계 7위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뭐 7자란 숫자가 8 혹은 9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변액보험의 판매 현황을 보시게 되면요. 초회보험료와 수입보험료의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변액보험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했을 때는 16.4%가 변액보험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7.0%를 차지하고 있다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생명보험의 개념 및 운영 원리를 보셔야 되는데요. 두 가지의 법칙이 나와 있고요. 이 두 가지의 법칙이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돼서 제가 좀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첫 번째 대수의 법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생명보험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보험 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확률과 통계이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찰했을 때 일정한 확률 분포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예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자, 가령 특정 연령대의 전체 보험 대상자, 우리 보통 피보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 어느 정도가 사망하는지 이런 것들을 추정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 자, 요것을 기억하셔야겠죠?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원리, 원칙이라고 하면 대수의 법칙이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지상등의 원칙도 있는데요. 역시 출제 경향이 높은 부분입니다. 자, 수지상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수입과 지출이 같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은 왜 필요한 것이냐? 보험회사가 경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이런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서 장래에 수입되는 보험료의 총액이라고 하는 거죠. 납입자가 내는 보험료 총액과 그 다음에 지출인데 그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금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라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이것이 일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지상등의 원칙은요. 역시 다수의 집단으로 봤을 때 수익과 지출이 같다는 것이지 개개인, 보험계약자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납입한 보험료와 지출되는 보험금 혹은 사업비 이런 것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생명보험의 개념이 운영 원리에서 빠지지 말고 기억하셔야 될 게 생명표인데요. 자, 생명표는 크게 국민생명표와 경험생명표라는 게 있고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요. 경험 생명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생명표라고 하는 것은 생명보험의 보험료 산출을 위해서 기초 통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떤 연령대 사람들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1년입니다. 자, 1년 단위인데 뭐 10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이런 숫자는 적절치 않고요. 1년에 몇 명 정도 사망할 거냐 혹은 생존할 것인가를 산출해서 계산한 표를 우리는 생명표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보험사에서 쓰는 생명표는 어떤 생명표다? 경험 생명표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런데 시험 문제 출제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 경험 생명표가 주기적으로 바뀌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몇 회차 경험 생명표를 쓰고 있느냐, 이 숫자가 역시 중요하겠죠. 제9회 경험 생명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위원 방식에 의한 보험료 산출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먼저 개념적으로 3위원 방식의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3위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기초율 3가지에 의해서 보험료를 산출한다는 것인데요. 그 기초율 3가지라고 하는 것이 예정이율, 그 다음에 예정위험률, 그 다음에 예정사업비율을 사용해서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을 3위원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중에서도 예정이율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으신데요. 이 예정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 납입 시점과 보험금 지급 시점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보험회사가 예상되는 수익률, 그 수익률만큼을 보험료에서 할인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예정이율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예정 위험률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료를 쓰는 방식을 우리는 3위원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3위원 방식에 근거해서 일단 영업보험료의 구성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순보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가 있습니다. 자, 요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순보험료에서는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서의 위험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의 재원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위험보험료고요. 자, 저축보험료 같은 경우는 중도 만기 보험금으로서 생존 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순보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이렇게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와 부가보험료에 적용되는 기초율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위험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예정위험률이라고 하는 기초율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축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예정이율을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예정사업비율을 기초율로 쓰게 된다. 적용시킨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예정 기초율과 보험료의 관계에 대해서 간혹 가다가 이제 출제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자, 예정 위험률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또 마찬가지로 예정 이율이나 예정 사업 비율도 올라가고 떨어졌을 때 보험료는 역시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 상관성에 대해서 묻는 문제라는 거죠. 자,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망률이 떨어져요. 예정 사망률이 떨어진다. 즉 사망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그러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생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럼 생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역시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고요. 예정 사망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역시 반대로 설명을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정률이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예정률이 내려가면 보험료는 올라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정률이 올라가게 되면 보험료는 내려가는 이런 역방향의 관계를 정확하게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정사업비라는 건 돈을 쓴다는 거니까 많이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험료는 올라갈 것이고요. 적게 쓰면 역시 보험료는 내려가게 되는 이런 상관성 있는 흐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3위원 방식에 대해서 주요 키워드를 정리하셨다면 현금 흐름 방식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 현금 흐름 방식이 언제부터 활용되기 시작했냐, 적용되기 시작했냐면 2013년 4월 이후서부터 현금 흐름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과도기 단계가 있었습니다. 자, 2013년 3월까지는 3위원 방식과 그다음에 현금 흐름 방식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 제가 중요하게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요. 자주 출제되는 게 뭐냐면 3위원 방식과 그 다음에 지금의 현금 흐름 방식을 비교하는 게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잘 정리하셨다면 각각의 어려운 말들은 아니거든요. 자, 첫 번째 가정 종류를 보시게 되면 현금 흐름 방식부터 볼까요? 3위원 방식을 근간으로 해서 현금 흐름에 미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가정 적용을 보시게 되면 회사별 최적 가정이다라고 해서 각 회사마다 목표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지율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회사마다 보험료 산출하는 것은 역시 다를 것이고요. 각각의 회사의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익의 원천을 보시게 되면 종합이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종합됐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성 분석 필수적이다. 그다음에 새로운 원가 요소 반영은 용이하다. 이런 기본적인 현금 흐름의 특징들을 기억하시고 요거와 조금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것들이
3위원 방식이다라고 하시면 자, 이런 것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죠. 예, 이원별 이익이다. 여기서 이원별이라고 하는 것은 예, 3기초율, 예정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익이 발생한 것이 이제 이익의 원천이라고 하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이어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책임준비금의 개념도 잘 아셔야 되지만 책임준비금을 만드는 방식, 그래서 우리 순보험료 방식, 그 다음에 질매식 방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개념들을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책임준비금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장래 지급되는 보험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돌려줘야 되는 환급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죠. 자, 그 보험료를 받는 것 중에 사업비는 써야 되고요. 자, 여기서 보험금이라든가 환급금 이런 재원을 써야 되는 것들은 순보험료잖아요. 그래서 순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해 놓은 금액, 그래서 쌓아 놓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이라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험료의 방식은 평균보험료 방식이라는 게 있고 자연보험료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 자연보험료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평균보험료는 자, 연령의 증가분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일정하게 보험료가 책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자연보험료 방식에서는 준비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평균보험료 방식에서 개념이 성립될 수가 있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것을 자연보험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정하게 보험료를 걷어들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리 걷어들인 보험료가 있어서 이게 나중에 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쓰일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책임 준비금이 되는 거죠. 즉 평균 보험료 방식에서만 가능한 개념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실무에서 보험 상품들이 이렇게 책임 준비금을 쌓고 나중에 미래의 보험금 지급 재원, 환급금의 지급 재원으로 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책임 준비금의 구성이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다 암기하기는 힘드실 것 같고요. 가장 확률이 높은 것들 위주로 초점을 맞춰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험료 적립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책임 준비금을 구성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보험료 적립금이에요. 자, 여기서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고요. 자, 시험 문제 이런 경우가 나올 때가 있어요. 보험료 적립금을 살짝 말을 바꿔 놓습니다. 보험금 적립금이라고 나올 때가 있거든요. 자, 료자를요 금으로 바꿔 놓으면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보험료 적립금을 보험금 적립금으로 오해하실 때가 있거든요. 절대 아니다. 그래서 보험금 적립금이라 나오면 그건 틀린 거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용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험료 적립금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제 기간이 좀 높은 것들이 이제 지급준비금이죠. 자,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급해야 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 그래서 지급이 돼야 될 것인데 아직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지급준비금이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용어들 중에서 다음 중 책임준비금의 구성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출제 경향도 나오니까 하나의 개념을 다 이해하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는 암기가 좀 필수다. 그런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임 준비금 적립 방식에 대해서 앞전에서 제가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순보험료식 책임 준비금 적립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매식 책임 준비금 적립 방식이 있어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요. 순보험료식 책임 준비금 자체에 문제 묻는 문항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질매식 자체에도 하나를 집중해서 나오는 문제의 경향도 있습니다. 또 좀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은 순보험료식 책임 준비금과 질매식 책임 준비금 적립 방식을 서로 섞어놓고 다음 주 어느 하나의 성격이 다른 것을 찾는 문제도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순보험료식 책임 준비금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사업비에 관한 것을 일체 고려하지 않고 책임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자, 이것은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초년도에 많이 쓰게 되잖아요. 자, 이 초년도에 많이 써야 되는 이 사업비를 어디서 충당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업비에 관한 것을 일체 고려하지 않고 순보험료를 계속 쌓겠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위험보험료는 위험보험금에 충당이 될 것이고 저축보험료는 보험료 적립금에 충당이 될 것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맥락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보험계약 초기에 소요되는 신계약비, 이런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이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라고 하면 과거 계약의 사업비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초년도 신계약비 지출로 인한 부담이 크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것을 끌어당겨서 썼기 때문에 책임 준비금을 두텁게 쌓을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에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 질매식 책임 준비금 적립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라고 하면 초년도의 신계약비를 자, 순보험료 부분에서 대체하여, 자, 과거의 사업비에서 끌어다 당겨서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순보험료에서 일종의 꼬아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보험료 부분에서 대체해서 일단 사용하고, 그러면 여기 순보험료에서 써서 빼서 썼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라고 하면 이제 차년도에서 발생하는 부가보험료, 이 부가보험료가 사업비였죠. 사업비에서 이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방식의 질매식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것들이 문장 형태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계약 초기에 책임준비금 적립 규모는 어떻게 된다? 예, 적어질 수밖에 없다. 요게 이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방식과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질매식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예, 상각을 할 때 어떤 기간에 할 거냐, 일정한 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할 것이냐, 아니면 전 기간에 걸쳐서 상각을 시킬 거냐에 따라서 정기 질매식, 단기 질매식으로 나눠진다 정도의 기초적인 내용들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상품의 구조와 형태에 대해서 이제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상품의 구조는요, 되게 쉬워요. 주계약이 있고요, 특약이 있습니다. 주계약은 뿌리고요, 특약은 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주계약, 기본이 되는 중심계약이다. 자, 그래서 주계약만 있어도 계약 성립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특약만 가지고 계약이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특약은 줄기라고 했으니까 계약자가 필요로 하는 보장을 추가하거나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특약. 우리 종신보험을 예를 들면 종신보험에 주계약이 있고 특약이 있다고 한다면 정기특약이라든가 뭐 암진단비 특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약자의 필요를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추가한 것이죠. 자, 주계약 이외의 보장을 확대하거나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계약을 우린 특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계시니까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계약만으로 계약 성립이 가능하지만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약을 많이 활용한다. 이 정도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되는 것은 생명보험 상품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생명보험 상품을 분류할 것이냐, 이건 기계적으로 암기하실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험사고 형태에 따른 분류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생존보험, 그 다음에 사망보험, 그 다음에 생사혼합보험이라고 하는데, 생사혼합보험은 교재에서도 양로보험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생존보험의 대표적인 것들은 교육보험이나 연금보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보험에는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 같은 것들이 있죠. 이 두 가지의 기능을 합친 것을 생사혼합보험이라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 가입의 주 목적에 따른 분류는 뭐냐라고 하면, 자, 어떤 목적으로 가입했어? 저축 목적이야? 보장성의 목적이야? 그러면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으로 나눠진다는 건데, 우리 교재에서는요,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보장성 보험에 대한 개념 정의가 조금 우리 학습자들에게 좀 어렵게 다가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기준 연령 요건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이런 보험을 보장성 보험으로 정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용어 개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약관에 대해서 생명보험 계약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그다음에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은 성립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의사의 합치, 뜻의 합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뒤에서도 어차피 나오게 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보험은 정액보상을 한다는 것인데 이게 손해보험과 좀 대비돼서 출제되는 경향들이 가끔 있으니까 간단하지만 한번 보실게요.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이나 사망을 다루지만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해를 다룬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정액보상은 생명보험, 그다음에 손해보험은 실손보상.
그다음에 보험 기간 봤을 때 생명보험은 길잖아요. 보험 기간이 긴데 손해보험은 자동차 보험 생각하시면 되죠. 1년 단위로 갱신하기 때문에 단기 이렇게 각각의 상대적 차이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출제되는 것 중에 빈번한 게 하나 나오네요. 자,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에 관한 것인데요. 자, 생명보험 계약이라는 건 이런 특성들이 있다는 것인데 각각을 묻는 문제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그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이 아닌 것 이런 형태로도 나오니까 요 용어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유상 쌍무 계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가 있고 쌍방이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채권 계약이라고 생명보험 계약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아까 대가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보험료를 걷어들였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대가 관계가 있고요. 요것을 말을 살짝 바꿔놓고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무상계약, 편무계약하면 이것은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은 아니다. 기억하시고 자, 불요식 낙성계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보험계약의 성립, 생명보험계약의 성립은 의사 합치만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쌍방의 의사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이 된다. 청약하고 승낙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특별한 어떤 형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우리 가끔 가다가, 우리가 종종 실무에서는요, 청약서라는 걸 쓰잖아요. 청약서는 이런 어떤 불요식 낙성계약성의 성격에 반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수의 계약자들한테 보험 계약이라는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를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청약서라는 것을 실제 쓰는 거지만 이 생명보험 계약 자체가 원래 그것을 필수적으로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불요식 낙성 계약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부합계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약관이 있잖아요. 보험계약을 하게 되면 약관이라는 게 있는데 약관이라는 것이 개개인마다 다 개별적으로 약관을 작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관을 전체로서 승인하고 그 다음에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명보험 계약은 부합계약성. 자, 미리 작성된 보험 약관을 전체로서 승인하거나 거절하는 것. 여기서의 키워드는 전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행계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성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보험의 계약은 우연하다. 자, 그 다음에 선의의 계약성은 도박화될 우려이 있기 때문에 사행성이 있다 보니까 도박화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보험계약자 보험회사는 선의의 계약을 해야 된다는 선의의 계약성을 특징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5가지는 반드시 우리 학습자들 머릿속에 기억이 되셔야 됩니다. 자, 생명보험 약관과 관련해서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들 위주로만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 전 알리 의무라고 해서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자,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만 잘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보험계약을 해야 되는데 알려야 될 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과거의 병력이 있다든가 현재의 병력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려야 보험회사에서 언더라이팅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인수 심사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거절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조건을 달아서 보험계약을 받게 되는 그런 실무적 절차들을 가져가게 되는데 자,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면 보험회사는 자, 이건 나쁘게 계약한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권리가 형성되는데 가령 해지권이라는 게 발동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무한적으로만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조건을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고지 의무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해지권을 발동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숫자와 관련돼서 나와 있는 부분이어서 매해마다 시험 문제 출제가 되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으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보장 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3년이 지나서 이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해지할 수 없다.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1개월, 2년, 3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 때 시점서부터 1개월이고 2년이고 3년인지가 잘 구별이 되셔야 됩니다. 특히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에요. 2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나머지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고의로
고지의무를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교재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명보험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여러분들께서 잘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실거래에서는 청약서를 사용할 뿐이다. 이 정도에서 내용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 중에 이번엔 청약 철회 제도에서 내용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학습자분들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청약 철회 제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거, 이 숫자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약관상에서는 보험계약에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됐다면 그 계약은 청약 철회가 불가하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청약 철회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약건들에 대해서는 청약 철회 자체가 안 되는 계약건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진단계약, 그 다음에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그 다음에 전문보험계약자는 청약 철회가 불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 세 부류를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전문보험계약자라고 한다면 우리 금융기관 같은 경우가 전문보험계약자가 되겠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전문보험계약자 열거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한국은행, 제가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금융기관, 그 다음에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 자, 이러한 부류들은 전문보험계약자라고 명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자가 자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요 세 가지를 3대 의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만약 이 세 가지의 설명 의무, 약관의 교부 의무, 그 다음에 중요한 설명, 청약서 전달, 이런 부분을 만약에 미이행했을 경우에, 자, 계약자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자, 요 숫자를 기억하셔야 되고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취소라는 단어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취소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각각의 이 숫자라든가 또 우리 청약철회제도, 그다음에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 중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생명보험의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는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한 것들이 어떤 사항들이 있느냐라고 하면 보험 종목이나 보험 기간, 그다음에 보험료 납입 주기, 납입 방법, 납입 기간, 그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의 변경이 가능한데 이렇게 변경할 때는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빨간 글씨를 보시게 되면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굳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회보험료 납입 시 회사의 책임이 개시된다. 여기서 회사의 책임이 개시된다고 하는 것은 보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책임이 개시되는 부분이 일회보험료가 납입됨과 동시에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가 되는 건데,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된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다르다. 자, 보험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라 책임 개시하는 부분은 일회보험료가 납입됨과 동시에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된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자, 만약에 2회 보험료 연체가 될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납입 최고 독촉 기간을 갖는다. 그래서 보험료 납입하라고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알리는 것을 이러한 약관상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에서 또 하나 살펴보셔야 될 게 보험계약의 부활인데, 자, 부활이라는 것은 계약이 잘 유지가 됐다가 보험료를 연체하게 되면 이 계약이 해지가 되는데 보통 실무에서는 실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럴 경우에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라는 전제에서 자, 원래의 보험계약, 실효된 이 보험계약을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쓰는 용어를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예, 3년까지 안에서는 언제든지 부활 청약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3년을 넘어가게 되면 부활 청약을 할 수가 없고 새롭게 또 보험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 자, 그래서 3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경향을 봤을 때 이게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가 되는데요. 강제 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된 계약의 특별 부활이라고 해서 우리 중요하게 정리하셔야 될 내용들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경우에 특별 부활할 거냐? 강제 집행, 담보권 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럴 때 주체가 필요합니다. 보험 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 여기서는 보험 계약자죠. 보험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 해지로 인해서 보험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금액을 보험회사에게 지급하고 계약자의 명의를 다시 보험 수익자로 변경해서 특별 부활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이를 승낙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강제 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된 계약의 특별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에서 이번에는 사기 계약의 취소 및 중대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보실 건데요. 사기 계약이라는 것을 보험회사가 증명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 보장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사유에 고의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이런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분쟁이 생기게 되면 자, 이 분쟁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하는데 여기서 금융감독원장을 다른 용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출제했을 때 틀린 거죠.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협회장 이런 것들은 틀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철회권에 대해서 살펴보실 건데 계약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가 가능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더 이상 나는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않을래요 라고 이렇게 장래, 미래를 위해서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개념으로서 정리가 된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정도의 한 줄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시에서는요, 생명보험의 표준약관까지의 내용들을 핵심적인 기출문제에서 출제됐던 것들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